네,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열심히 들여다보면 저게 지금 빨간 이렇게 색깔이 보이시죠? 저게 전부 온몸에 지금 피로 다 피칠이 돼 있는 거예요. 폭행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폭행을 한 이제 그 아이들은 대다수가 여자 아이들로 구성된 가해자들이었고요. 다수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년법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고 지금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되어 보호관찰소만 방문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소년원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니겠는가 이거를 이제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듯이 서로 간에 이제 물어본 내용이 지금 이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폭행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저렇게 출혈을 할 때까지 폭행을 잔인하게 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내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딜 들어간다는 얘기냐 얘네들이 들어가는 게 뭔지는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소년법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소년원은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소년원을 가고 나서도 지금 이런 일을 또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종류의 그런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슷한 사건 중에 강릉에서도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폭력 동영상을 어디다가 이제 웹하드가 워낙 아무거나 막 올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어디다가는 이제 올렸겠죠. SNS에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얘네들이 나눈 얘기가 더 걸작인 게 이렇게 올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얼굴을 알아볼 거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페북 스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교폭력이라는 게 오프라인에서의 범죄가 전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학교폭력이라 그러면 뭐 소위 이제 일진이라고들 하죠. 그런 이제 학교에서 짱 먹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집단적으로 이제 폭행하거나 이래서 길을 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제재하는 법률이 생겼죠. 그래서 학교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는 폭력은 줄어드는 대신에 문제는 그렇게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그 뭐 어떻게 보면 심정, 그 본질, 문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마구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빵 셔틀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떤 애 하나를 찍어가지고 온 그 아이를 따돌리는 아이들이 다 걔한테 가서 매점 가서 쉬는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때 이제 매점까지 뭐하고 뛰어가서 빵 사와 이러는 뭐 빵 안 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구 쥐어 박히든지 뭐 따돌림 당하든지 여러 가지 보복이 있겠죠. 그 빵 셔틀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 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찍어가지고서는 SNS상에서 막 욕을 막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거를 아이들끼리는 땡하라고 한답니다. 때를 지어서 카톡방에서 따돌림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떼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머지 아이들이 휘리릭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피해 아동만 놔두고 피해 아이만 놔두고 그거를 방을 폭파시킨다 그래가지고 방폭이라고 또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프티콘을 내놔라. 네가 그거를 우리에게 모두 넘겨라 하는 그런 기프트콘 이제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이제 따돌림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의 뭐 청소년기에는 보통 나쁜 일을 집단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산 사건이나 강릉 사건과 비슷한 관악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집단 폭행 사건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뚝엔 온통 시뻘건 멍이 들었습니다. 다리와 등엔 무언가에 긁힌 상처까지 있습니다. 이틀간 중고등학생 8명에게 폭행을 당한 여고생 A양은 잘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은 지난달 26일 친하게 지내던 무리와 사이가 틀어지자 관계 회복을 위해 이들을 노래방에서 만났다가 느닷없이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A양 측은 다음날 새벽까지 주먹에 강모까지 동원한 폭행이 이어졌고 성적 가혹행위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보신 저 이제 그
뉴스 영상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저 가해자들이 너무나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잖아요. 그죠? 지금 뭐 상해가 남은 그 흔적들도 너무나 끔찍하게 짝이었고 심지어는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이 피해 여학생한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안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몰려다니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다수가 가출과 비행을 일삼던 아이들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유감이 있던 아이를 이제 폭행을 하기 위해서 SNS 상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언니 때리러 갈 사람. 사실은 이게 서울 전역에 있는 심지어는 경기도에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그걸 보고 언니를 때리러 갈 의지가 있는 여자아이들은 전부 다 달라붙어서 지금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 사건을 보면 부산 사건이나 강릉 사건이나 관악산 사건이나 전부 여자애들이 피해자 여자애들 물론 뭐 가해자 중에 남자도 좀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자애들이 다수고 그리고는 또 피해 여중생이나 뭐 여고생을 때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요. 뭐 가혹행위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성적 가혹행위도 심지어는 마구 뭐 겁 없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 또 이들이 대화한 내용을 보면 소년을 가는 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아이들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소년법을 정말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소년법 같이 아이들을 보호 처분하는 걸로 처분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냥 엄중 처벌해서 그냥 교도소로 보내버리는 게 그래야 매운맛을 보고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연령에 따라 가지고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법 소년이라고 나누는 건 당연히 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법 소년이죠. 그런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연령이 있고 처벌을 안 하는 연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0살부터 공식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아니고 아이들을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나이가 꽤 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성숙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나이는 우리나라는 만 1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만 10세 이상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는 그보다 어리면은 방도가 없는 거죠. 부모한테 돌려보내는 수밖에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10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14살 넘는 애들은 범죄 소년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미국처럼 또는 영국처럼 좀 나이 어린 촉법 소년들도 엄중 처벌을 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종류의 이제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법의 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의 그 위탁하는 제도다. 결국 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라는 걸 받아요. 보호관찰소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 3호 처분은 봉사기관 가가지고 사회봉사를 해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반성해라. 이런 처분입니다. 그리고는 6호가 오늘날은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호가 뭐냐면 요즘은 가정이 다 해체된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이 계셔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 2, 3호를 줬을 때 집으로 어차피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집에 안 계시면 누군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길거리에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호 처분기관으로 가라 해가지고 보내는 데가 아동복지시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이제 그 위탁시설에서는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 중에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비행 청소년도 같이 데려다가 이제 보호를 하는 게 6호 시설들이에요. 자, 이 10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집단 폭행하고 뭐 절도하고 또는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선도하고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소년사법체제의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엄벌에 처하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네 분 해보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벌주의? 아니요. 엄벌보다는 법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가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계도, 개선, 뭐 이런 네, 선도의 목적이라면 네. 그 세대에 맞춤 형식의 법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좀 많이 반대인데요. 저는 법원 판결이 뭐 14세 미만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뭐 집에서 지내거나 청소년 어디에 가서 해라 이런 법이 내려질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지금은 어리니까 풀어줄 테니 나중에 커서 더 큰 죄를 지어서 와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더 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다른 나라처럼 초반부터 엄청 세게 해서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범죄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뭐 엄청 강화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돼서 아예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10살부터 14살짜리들도 엄청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럼요. 네. 다 성인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란다. 어린 네. 저도 한국에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세사 버른 여덟 여든. 8살까지 가면 다행이지. 여든까지 가면. 여든 된다고. 지금 그 소년법 그 자기 특권이 된 거라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나 지금 10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못된 생각이어서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둥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들에도 이제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사건들처럼 좀 잘 알고 그걸 악용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지민 씨에게. 네네. 김지민 씨는 엄벌에 처하라. 어려도 무엇인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네. 그럼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할까요? 형사처벌을 하되 뭐 어른들한테 적용되는 초범에 대한 그런 처벌이 있잖아요. 아, 어른들처럼 네, 교도소로 보내라.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뭐 아까 저는 뭐 10호가 다 2년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저는 좀 짧게 생각하거든요. 소년원을 보내는 게 네. 2년으로는 부족하다. 네. 뭐 아니면 교도소로 보내라. 그렇죠, 똑같이. 교도소를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교도소에 많이 잘 돌봐줄까요? 어린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린이 교도소 따로 있지 않을까요? 아니 따로 있는데 그래도 어른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라고 14살짜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아니 14살짜리 애들끼리 있는 그 청소년 그 있잖아요. 아. 보호소.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자기들끼리도 뭐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공유할 것 같고 왠지 어린 나이에. 차라리 어른들하고 섞어놔라. 네, 얼마나 심각한 존재 알아라. 네. 너무 심했나? 아, 이게 참 생각보다 답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의 해안이 모여야지 이게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른교도소는 어른교도소죠. 살인범도 있고, 뭐, 성매매 업소 운영하시던 분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뭐, 각종 평생 전과가 누적된 10번 이상 전과가 있는 사람 만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14살짜리들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좀 그러네요. 네, 그것도 좀 그렇죠? 아니 왜 네. 우리 중고등학교 붙어 있는 학교 보면은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되게 무서워서 뭐 근처에도 안 가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건물이라도 좀 따로 해서 형량이나 이런 아, 적용되는. 교도소를 새로 지어라. 아우 그것도 좀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가만히 있을게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제 유발이 되죠. 네, 그래서 어렵네. 지금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거 대안이 분명했으면 그러면은 뭐 금방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개정을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사실 있는 거고 그 개정을 못하는 데는 이 아이들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그냥 엄벌을 하면 되는데 다 알고 잘못을 저지르니까. 근데 이 10살에서 14살짜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도대체가 철이라는 게 있었는지 빨가벗고 밖에 쫓겨나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실 모르고 엄마가 옷 벗고 나가 그런다고 옷을 막 벗어놓고 뛰쳐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아이들은 위험에 대한 예감을 하지 못하는데 과연 무조건 엄벌을 처하는 게 옳을까? 이 대목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아이들을 조사를 했었느냐면 이 경찰서에 비행을 저질러서 입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범죄 소년이죠. 그런 아이들 중에 나이가 어리고 비행력이 진전이 안 된 초범자 아이들을 연구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40명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제가 혹시 또 비행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확인하는데 연구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동의서를 써준 애들이 40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명은 추적이 안 됐고 39명을 20년 가까이 추적을 했어요. 쭉 추적을 하고 봤더니 그 이후에 재범을 저지른 아이가 26명이 있었고 그리고는 놀라운 거는 재범을 안 저지른 아이도 1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하고 다시는 평생 동안 자그마치 20년이면 그때 만약에 14살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34살입니다. 34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자그마치 13명이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엄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재범하는 아이들을 재범을 유발하는 요인이 뭔지만 알면 우리가 얘네들을 재범을 안 하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변수가 다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출을 했던 적이 있느냐, 무슨 왕따 경험이 있느냐, 피해 경험이 있느냐, 가해 경험이 있느냐, 학교에서 징벌받았던 경험이 있느냐, 도둑질을 한 적이 있느냐, 나쁜 애들과 어울리느냐,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모델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아이들의 재범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를 추적해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맨 마지막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이 아이들의 재범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드를 하나 가스를 하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결국은 종국에 가서 범죄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14살, 15살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족, 부모님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이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대한 요인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에는 지금 이 미성년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도 처벌을 해요. 왜 애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잘 보지를 못했느냐? 계속 친권을 유지할 거냐? 부모 노릇을 계속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애를 만들어 놓고서는 학대고 방임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친권 제한이 되고 또는 친권 박탈도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이 비행을 저질렀던지 아니면 학대를 받았던지 이런 아이들은 보호시설, 적절한 보호시설로 가서 새로운 보호자 밑에서 이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년법에도 그와 비슷한 처분이 있기는 있어요. 아까 다 보셨죠? 6호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6호 처분에서는 우리는 친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6호 처분 기관으로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갱생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 노력들을 하는데 어떻게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20년 후에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20년 후에 저렇게 변호사가 되거나 또는 의사가 된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가족의 기능 또 보호 환경의 기능 그리고는 이런 이제 열악한 기능의 결핍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회가 이 아이들을 얼만큼 이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잘 끌어안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씨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연예인 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놀라운 광고를 봐요. 여기하고 전속 계약을 맺으면 데뷔할 때까지 생활비를 준대요. 그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도 공짜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덕분에 꿈을 이루었어요. 하석진. 이제 방송이 너무 많아서 지칠 지경이에요. 유재환. 이런 식으로 써놓는데 그 댓글들을 보고 그냥 믿습니다. 그 길로 수민 씨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면접을 봐요. 야, 면접을 봤는데 그냥 덜컥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계약을 맺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성형수술만 받고 도망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담보가 필요해. 네가 대부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담보 쪽으로 우리에게 맡겨. 수민 씨 갑자기 머리가 띵하죠. 그건 좀 그랬더니 야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너 뭘 믿고 우리가 너 그걸 해주니? 나중에 너 행사 한 번 뛰면 그 돈 다 갚고. 정말 악질적인 대부업자들로부터 두 군데에서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건네주고 집에 가서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자 독촉은 엄청나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민 씨가 저 좀 일 없어요. 성형은 언제 해줘요?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들이 내가 거칠어졌네요. 네, 멋있어, 멋있어. 네, 이렇게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고객님들이시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그 악질 고객님들께서 수미 씨한테 이제 나쁜 제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방송을 나가려면 방송 관계자하고 동침을 해야 돼.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좀 험한 일을 좀 해. 처음엔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자는 호랑이처럼 온다고 했어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응해요. 정말 심한 건 뭐냐면 몰카를 찍어요. 이런 청년들은 사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요. 수치심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고소 고발도 못하고 끙끙대고만 있습니다. 결국 성형외과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성형외과 실장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당들이 다 구속이 됐죠. 근데 마지막에 수민 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일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몰카 동영상만 삭제되면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그것만 제발 좀 없애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철로 된 수세미로 이렇게 가슴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사건 날 때 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범죄는 다 찾아냈어요. 진짜 엄하게 한번 구형을 했거든요. 뭐 부장님이 야 이거 구형 너무 세다. 사람을 죽였니?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람 죽인 거다. 알았어. 그러면 도장 찍어줄게. 해서 결국 받아서 갔죠. 능지소참해. 능지소참. 진짜 처벌이라는 게 세야지 이거 무서워서라도 경각심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민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게 몰카만 지워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분의 인생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 인생은 뭐로 보상을 받냐 이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해자들을 일단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그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금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동영상을 추적해서 없애는 그런 업무를 하고 또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법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법이라는 건 되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걸 다루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법 자체는 되게 공정하고 되게 유용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법 자체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기암에 시달리는 남편을 두고 있는 부인이 있어요. 부인은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부인은 독극물을 가져와서 주사를 놓고 안락사를 시킵니다.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바로 옆집에 자동차 경주 광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불법 개조를 해서 밤마다 불법 경주를 합니다. 그러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아서 그 차의 운전자를
죽입니다. 부인이 한 일은 살인죄예요. 우리나라 죄로 쳐도 무기 또는 뭐 징역 20년 이상입니다. 자동차 경주 광은 과실치사예요. 금고 5년 이하예요. 여러분, 누가 나쁜지는 바로 알 수 있죠. 지탄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죠. 근데 법률적인 판단은 전혀 달라요. 법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정의나 구체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자체를 보여줄 수 없다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공직선거법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아주 고통스럽게 어려운 법인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그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다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 같죠. 예전에 아주 되게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유죄까지 선고를 받았어요. 아주 나쁜 사람 같죠.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명함을 지하철 매표소 부근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소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1, 2m 떨어져서 매표소에서 좀 떨어진 데서 나눠주면 불법이 아닙니다. 몇 미터 떨어진 데서 그걸 나눠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 그래서 불법으로 받는다. 이 양반이 그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처벌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올바로 갈 것 같나요? 아니잖아요. 법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법과 제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가장 법을 이야기 많이 했던 순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좋게 만들고 이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고 교육하고 도덕이다. 야,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니 법으로 가지고 먹고 사는 데 법을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나 뭐. 법에 대해서 저는 불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권위를 없애자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규범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강제력을 가진 규범은 법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 중에 어떤 인간에 대한 회의론, 그다음에 소수를 대변하고 있는 규범은 법이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법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약자부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이렇게 딱 나와서 보면은 야,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막 너무 혼란스러우시죠. 막 법을 이용해서 막 신춘 기모란 사기를 치는 놈도 이렇고 뭐 법이 뭐 정의도 아니라고 하고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법의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우리가 이용해야지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판단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검색해서 알아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법조인을 찾아가세요. 법률가를 찾아가십시오. 변호인 찾아가면 돈 든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변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을 위해서 마을 변호사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만도 마을 변호사가 750명이 있어요. 전국에 뭐 1,500명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거는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 가셔서 마을 변호사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외계층들한테 법률 구조를 해주는 기구예요. 거기를 가셔서 또 요청하셔도 되고 대한변협에서도 법률구조재단이라는 것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민간 법률구조 기구도 많이 있어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이에요. 근데 변호인에 대해서 되게 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근데 왜 계속 나쁜 사람 변호를 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법률이라는 것은 소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했죠. 소수 의견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2000년대에 공기청정기 중에 이렇게 산속에 들어온 것 같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준다는 걸 팔았어요. 근데 그걸 만들었던 회사 직원 한 명이 이 공기청정기는 잘못됐다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업무방해로 구속까지 돼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말이 다 맞았어요. 그 제품은 완전히 생산이 중단이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각한 폐질환을 겪은 뒤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줬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소수 의견이 다 맞나 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소수 의견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칼란 네메스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수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의견이 결국 옳다고 판명나기 때문이 아니다. 소수 의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를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칼란 네메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의견이 맞다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사 변호사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흔들고 네가 혹시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하지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수에 대해서 항상 기회를 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법이 정의가 되고 법이 절대자가 되면은 법이 소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우리의 주인이 돼 있는 거죠. 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잘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 후배들하고 저도 맑은 자세로 열심히 해서 실망 드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